행복했던 연애 시절, 남편만 믿고 결혼했지만 어린 나이라 시댁의 시모와 시누이에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었죠.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도 같던 시댁에서 올바른 사고에 목말라 죽을 뻔했던 제 사연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면접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취업할 생각도 없이 한동안 간간히 아르바이트로 생활했죠.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쓰기에 바빴습니다. 어렵고 철없던 나이였기에 별 생각 없이 20대 청춘을 허비하고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초중학생을 교육하는 학원 강사 구인을 보게 되었고 마침 집 근처에 있던 학원이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게 된 날,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와는 다르게 나름 첫 직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면접복도 신경 쓰게 되었고 잘 신지 않던 어른 여자들이 신는다는 정장 구두도 신고 말이죠. 나름 꾸미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떨어진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의 2층과 3층을 사용하던 학원 공간은 동네의 사설 학원 규모치곤 당시만 해도 작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긴장되는 마음으로 3층 원장실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물을 마시고 대기에 있을 때 문이 열렸고 원장님이 입장하셨죠. 상상으로는 연세 지긋한 분과 대면하게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젊고 훤칠해 보이는 남성분이 들어오셔서 원장이라며 소개하여 더욱 놀라웠습니다.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꽤 괜찮은 외모의 첫인상에 호감이 생겼습니다. 당시 원장이었던 지금의 제 남편은 젊고 능력 있던 30대 초반의 원장이었고 저는 첫 직장의 면접을 지원했던 24세의 철없는 사회 초년생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나요? 수업이 방금 끝나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원장님은 인사가 끝나자 바로 제 이력서를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경력이 없던 제 이력서는 짧은 아르바이트 경력뿐이었지만 자기소개서에 나름대로 어필을 하고 싶어서 솔직담백하게 써서 첨부했었죠. 그래서였는지 소개서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주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쓴 소개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질문은 하셨습니다. 경험은 없지만 첫 직장인이 가장 위대한 초심과 애정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내용이 인상적이네요. 경험이 없어서 겁나는 부분이나 궁금한 게 있나요? 사실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지냈던 게 사실이지만 첫 직장에 면접을 지원하면서 사회초년생으로 제 나름대로 원대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임할 자세에 초심이 매우 강력합니다. 신입이지만 뽑아주신다면 인류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심 좋네요. 그 마음이 오래 가길 바랍니다. 혹시 학원 업무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나요? 네, 초심으로 다짐한 마음 오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업무를 실행해 나가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의 대답이 끝날 때마다 원장님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왜 그러셨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패기만 넘치던 청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쾌한 면접 시간 이후 저는 첫 직장으로 학원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때 나눈 말씀처럼 실행하는 업무에서 문의드릴 게 점점 많았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남들보다 시간이 부족했죠. 그래도 몇 개월이 지나자 적응되기 시작했고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애정이 생겨나서 자기소개서에 당당하게 썼던 초심을 잊지 않고 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는 학원 선생님들과의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꽤 오래 이어진 회식 자리였고 학원에서 집이 가장 가까웠던 원장님과 저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어색하기도 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택시 잡아드릴 테니 타고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집이 가까워서 택시 타도 욕먹을 거리예요. 원장님 먼저 들어가세요.
저 많이 안 취해서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도 시각이 너무 늦었는데 혼자 보내기는 위험하죠. 괜찮으시면 그럼 좀 걸을까요? 술도 좀 깰 겸. 네, 좋아요, 원장님. 그런데 원장님 댁이 이 근처 아니신가요? 저도 술 좀 깰 겸 선생님 집 방향으로 걷다가 다시 오죠. 뭐 집에서 기다리는 식구도 없으니 괜찮아요. 괜히 일부러 저 데려다 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회식 때부터 식사도 과식한 데다 술도 꽤 많이 마셔서 머리가 조금 아팠습니다. 그렇다 보니 택시도 타면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았죠. 그때 때마침 원장님이 걷자고 했고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서늘한 가을밤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두통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고 맑은 공기에 금세 개운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며 보니 저의 집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원장님은 저더러 차 한잔하고 들어가면 어떠냐고 하셨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 보니 술도 다 깨었습니다.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있었던 얘기도 듣고 도움되는 조언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원장님은 제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들도 많이 하셨죠. 가령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확인하셨고 좋아하는 게 뭔지도 물어보시고 일과 무관한 대화가 이어지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원장님과 더 친근하고 편한 사이가 되기를 원하는 표현을 많이 하셨죠. 오늘 저와 단둘이 차 마신 건 비밀입니다. 늦게까지 고마워요. 어서 들어가서 쉬어요. 아, 네, 원장님. 저도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단둘이 데이트한 건 꼭 비밀 지킬게요, 원장님. 차분하고 매너 좋으신 원장님. 저는 그날 이후 더욱 호감이 생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암묵적 데이트가 늘어났습니다. 몇 개월 그렇게 오순도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커플이 되었고 비밀리에 하는 연애가 꽤 흥미로웠습니다. 감정 기복에 높낮이 없던 원장님. 지금의 남편은 연애할 때도 똑같아서 저와 크게 다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고 꼼꼼하며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늘 허당이었죠. 그래도 그런 저의 단점도 아껴주던 남편과 긴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분명 탈없이 행복만 할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의 끝이 결혼인 것처럼 순서대로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본가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 한 명이 있다고 했는데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은 부모님만 계실 거라 했죠. 여동생은 친구와 해외여행을 갔다며 부모님께 간단히 인사만 드리자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자취하면서 본가에서 벗어나 멀리 타도시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남편은 자립한 지 오래되어 부모님을 뵈러 자주 가는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학교도 장학금 받으며 아르바이트하며 스스로 학비를 마련했었고 아버님의 도움을 보태어 자립해 나갔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물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과도 자주 보던 사이가 아니라서 서먹하다고 설명했죠. 학원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가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던 그는 전혀 다른 남편과의 모습이었습니다. 긴 설명을 아니었지만 남편의 몇 마디로 금세 가족과 가깝지 않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결혼을 앞둔 제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어서 와요. 오랜만이구나. 시부는 저를 반기셨고 시모는 남편에게만 인사를 건네시는 듯 느껴졌습니다. 처음이라 떨리고 어색하고 긴장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는 푸근한 첫인상으로 서먹했지만 제게 많은 말씀을 건네주셨고 저와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오느라 피곤했겠네요. 대전은 처음인가요? 네, 처음 와봤어요. 그렇지만 피곤하지는 않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하도 일만 하고 바빠서 나도 못 본 지 오래되었는데 덕분에 아들 얼굴도 보고 좋네요. 아, 아버님, 앞으로 함께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시아버님과 제가 어색한 공기를 그나마 정화하는 동안 남편과 시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게만 미소만 짓고 있었죠. 시모는 부엌에서 혼자 바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서 뭐라도 도와드려야 하나 눈치를 살피던 그때 시모가 제게 처음 말을 거셨습니다.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나? 알아서 거들기도 하고 그래야지. 아, 네 어머니, 뭐 도울까요? 식사 준비하는 거 보면 몰라? 학원에서 일은 어떻게 해? 그렇게 눈치 없으면. 내조하는 것도 눈치가 빨라야지. 남편은 시모의 날선 말씀에 저와 시모 앞에 오더니 처음 시모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뭐 도와드려요? 제가 할게요. 야, 너가 도울 게 어디 있니? 부엌 살림 너가 할 줄 아니? 성가시게 굴지 말고 넌 좀 빠져. 처음 인사드리러 온 사람한테 뭘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시부와 남편의 대화 속에는 차가운 칼날이 숨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부와 제가 그나마 어색해도 대화를 잘 이어왔는데 한순간에 얼음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눈을 흘기며 부엌에서 나가라고 손짓하셨죠. 남편도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서더니 제게만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아 이끌고 거실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고 부엌에 맹렬하게 남아있었죠.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였거든요. 아주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줄 알겠다. 결혼도 하기 전에 뭐 그리 벌써부터 난리냐.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하지. 남편은 시모의 말씀에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가족들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간 상황이라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했죠. 그리고 남편이 가족과 친밀하지 않다는 상황을 짐작하고 갔기 때문에 대처하기 위해 최대한 눈치를 살펴야만 했습니다. 불편했지만 결혼은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죠. 어머니, 제가 어떤 거 도울까요? 편하게 시키세요. 냉장고에 반찬들 좀 꺼내봐라. 딸이 여행만 안 갔으면 걔라도 함께 할 텐데. 우리 딸이 여행 가서 없는 틈에 니들이 오는 바람에 너가 좀 도와야겠네. 네, 제가 딸처럼 도울게요, 어머니. 저는 애교 넘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시모의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직감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시모에게 애교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저를 야, 너라고 부르시는 시어머니가 많이 낯설었지만 좋게 생각하고 흘렸습니다. 딸처럼? 그게 어디 쉽나? 여하튼 결혼하면 너도 어차피 할 일인데 빨리 하는 게 좋지 뭐. 접시 좀 닦아서 음식 좀 담아 놓으렴. 네, 어머니. 처음 만남부터 남편의 온순한 모습과는 다르게 강렬한 시어머니의 성격을 파악하게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시키는 시모를 남편은 못마땅해 인상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살뜰하게 챙기면서 저녁 식사 시간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다행히 시아버님은 저희를 자상하게 잘 챙겨주셨고 제게 아낌없이 관심을 보여주셨죠. 남편도 그런 아버지를 닮은 듯하여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께 첫인사를 드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친정에만 극진히 신경 쓸 뿐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난 이후 결혼 준비하는 내내 시댁에 저를 데리고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하는 날까지도 남편의 여동생은 얼굴도 볼 수 없었죠.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이미 상견례를 잡았고 결혼 준비하는 상황을 양가 모두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더욱 분주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거주하고 일하는 위치에서 남편의 본가, 대전까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어쩐지 가끔 가는 것조차 시간 내기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친정 부모님과 식구들을 모시고 약속된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붐비는 사람들 틈 속에서 저는 가족들을 자리로 안내하고 잠시 화장실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며 차림새를 고치고 손을 씻고 있었죠. 그때 차림새나 외모가 화려하고 범상치 않은 낯선 여자가 제 옆에서 심하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쓰는 화장실인 것처럼 시끄럽게 떠들며 통화하더니 손 씻느라 올려둔 제 가방에 물을 잔뜩 흩뿌리고는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모른 척 자기 볼일만 보더군요. 저기, 이거 제 가방인데요. 이렇게 물을 다 튀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이씨, 뭐야. 잠깐만.
뭐라고요? 저 지금 통화하는 거 안 보여요? 보이는데요. 화장실에서 시끄럽게 통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 가방에 물을 다 튀겨놓고 사과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나가서 통화하려는데 댁이 지금 나를 붙잡은 거잖아. 가방 얼만데 그래? 물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물 튀긴 거 맞아요? 증거 있어요? 본인이 지금 손 씻다가 그래놓고 어디서 누명을 씌우는 거지? 일방적으로 무개념의 말만 쏟아내더니 급히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따져 묻고 싶었으나 상견례의 어른들과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무개념인 여자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꾹 참고 가방을 챙겨 급히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방금 전까지 화장실에서 개념 없이 굴던 그 무개념의 여자가 바로 제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견례하는 날 처음으로 남편의 여동생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남편의 동생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닮은 외모도 아니었지만 성품도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저와 시누이는 그렇게 상견례에서 뻘쭘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는 화장실에서 저와 마주친 일을 잊은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굴고 있더군요. 심지어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족들을 소개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았지만 저와 시누이의 화장실 첫 대면 이슈는 강렬한 첫인상이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에서는 몰랐지만 상견례 자리에 온 걸로 생각하니 시누이의 차림새도 가관이었습니다. 요란한 헤어스타일에 어른들이 보기 민망할 정도의 짧은 치마는 제가 봐도 지나가던 누가 봐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시누이는 다리를 꼰 채 식전부터 껌을 씹고 있었고 무개념 행동이 계속되자 시부는 눈치를 주더니 결국 잠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군요. 그런데도 밖에서 시아버님과 시누이의 대화가 오가는 중에 시누이의 목소리만 새어나와 그녀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 처음보다는 조금 얌전해진 모습이었지만 식사 내내 전화통화와 카톡을 하느라 정신없었죠. 어른들과 결혼식 준비에 대한 논의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무개념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여동생을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를 정확히 알아버렸습니다. 상견례 이후 친정 부모님도 여동생의 모습에 무례하다고 언짢아 하셨지만 워낙 남편이 저의 부모님에게 극진했기 때문에 일단락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측은 형식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다행히 결혼식은 무사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우리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하는 곳에서 가까운 거리에 적당한 거리를 염두하며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을 듯하여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전세집을 결정하게 되었죠. 내가 우리 아들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줘야 하는데 많이 보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이렇게 전세 구하는데도 일부라도 도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언제나 다정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에 비해 시어머니는 극명하게 반대 입장이셨습니다. 아니, 다 큰 성인이 돈 벌어서 결혼을 준비할 것이지 집에 보태준 것도 없는 게 왜 전세 비용에 우리 돈을 도움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너는 그동안 일하며 모아둔 돈도 없니? 시집갈 생각했으면 혼수며 준비할 생각으로 돈을 좀 모았어야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전세금 보태주신 부분은 꼭 갚을게요. 언제 갚을 건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약정서라도 써서 보내거라. 근로계약서 외에 써본 일 없던 저는 시모와 약정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전세금 일부는 시부가 도와주셨던 상황이었지만 시모는 저에게 매일 전화하셨고 끝끝내 약정서를 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무례했던 상황을 알고 난 남편은 화가 잔뜩 났지만 돈 생기면 아버님께 갚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써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 돈도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약정서를 받자 이자를 받는 날짜만 일수꾼처럼 세어가며 연락하셨습니다. 시모 때문에 갈등은 늘 있었지만 남편과 저의 신혼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과 제가 함께 운영해오던 학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장성이 변하면서 점점 더 수입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이 된 남편은 학원 운영의 상황을 그나마 재빠르게 판단하고 다른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업 분야를 확장해 나가려 애쓰면서 어쩔 수 없이 전세금 외에도 시아버지의 도움도 받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남편을 믿고 도우면서 학원 일은 물론 내조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함께 일하며 운영했던 학원은 3년 만에 급격하게 축소되었고 함께 일하던 직원들도 감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건물의 2개 층을 사용하던 규모도 1개 층으로 그리고 사용하던 강의실 수도 대폭 축소하게 되었죠. 저는 심리적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남편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이후 더 많은 벌이를 고민하던 남편은 가까운 지인의 추천으로 IT 분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함께 고민도 많았고 공부도 함께 하게 되었죠. 걱정 마요, 여보. 학원은 학원대로 작게 운영해 보면서 다른 분야 사업도 공부하고 있으니 다 잘 될 거예요. 결혼해서 호강만 시켜줘야 하는데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여보.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겠지. 뭐든지 내가 도울 게 있다면 나도 열심히 공부할 테니 알려주세요. 적극적으로 여보가 하는 일을 도울게요. 실은 요즘 IT 분야가 알아가면서 매우 흥미로운데 문제는 지금 여유가 없다는 게 걱정이라서 아버지께 부탁을 드려놨어요. 당신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았어요. 지난번 아버님과 통화할 때 듣게 되기도 했었고 혹시 나도 친정이라도 부탁드려볼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죄송하고 미안해서 안 되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보가 너무 무리되면 꼭 나한테 얘기해요. 친정에 부탁드려볼 수도 있고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절대 혼자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알았죠? 남편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어떻게든 돕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가정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새로운 사업에 매진하기 시작했고 저도 새로운 분야를 알아가며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나날이 계속되자 시모와 신우는 종종 제게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본가까지 오가게 만들며 시집살이에 스트레스를 보태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알게 될수록 가족들 사이만 안 좋아질 것 같아 숨길 때도 많았죠. 게다가 결혼 초 남편은 명절 때 외에는 시댁에 저와 함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조차 자주 방문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알게 되었지만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남편의 친어머니와 사별한 후에 지금의 시어머니와 결혼하셨고 이후 여동생이 생겼던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른 여동생의 모습을 저도 이해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이 어릴 적 새어머니가 되신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유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딸인 시누이와 남편을 차별해서 키워오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라온 남편은 빨리 독립했던 게 아닐까 예상되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무개념에 못 이겨 오냐오냐 키워오신 탓에 남편은 여동생을 동생처럼 아낄 수도 없었다는 사실까지 말이죠.